세포 골격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할게요. Rock Family GTPas라고 여기 나와 있죠. Rock Family GTPas. GTPas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렌 같은 거 있죠. 렌, 그 세포 핵 안팎으로 임포르틴 익스포르트 혹은 익스포르틴에 의해서 NLS나 NES를 가진 단백질들의 출입을 도와주었던 그런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GTP를 결합하면 활성화되고 GDP를 결합하면 불활성화되죠.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G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Rock Family GTPas도 일종의 G 프로테인이에요. 역시 Rock Family GTPas도 G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GTP에 결합하면 활성화되는 단백질. 나중에 배우겠지만 G 프로테인, G 단백질 두 종류가 있어요. Small Molecular Weight G 프로테인, Small Molecular Weight G 프로테인. 이건 분자량이 작은, 비교적 작은 하나의 단위치로 이루어진 G 프로테인, G 단백질이고요.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헤테로트라이머릭 TRIMRIC 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헤테로트라이머는 뭐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형 삼량체 G 단백질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G 프로테인은 대개 저분자량 G 단백질 혹은 이형 삼량체 G 단백질, Small Molecular Weight G 프로테인 그리고 Heterotrimeric G 프로테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종류로 나뉘어요. 둘 다 공히 GTP를 결합하고 있으면 활성화되고 GTP가 GDP로 가수분해되면 불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Rock Family GTPas는 어떤 것들이 있나? RAW 그리고 RAC 그리고 CDC42가 있어요. 대부분의 Small Molecular Weight G 프로테인은 R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뭐 RAN, RAS, RAC, RAW 몇 개 더 있는데 어쨌든 근데 CDC42는 R로 시작하지 않는 그러한 Small Molecular Weight G 프로테인이에요. 재미있게도 얘네들은 모두 다 GTP를 결합하고 있으면 활성화되는데 RAW도 RAC도 CDC42도 각각 이 G 프로테인, 서로 다른 G 프로테인에 따라서, 서로 다른 Rock Family G 프로테인에 따라서, 얘가 대장이라서 이름이 RAW고, 얘도 같은 RAC도, CDC42도 같은 Rock Family GTPas예요. RAW는, 버팀 섬유, 영어로는 스트레스 파이버라고 하죠. RAW는 스트레스 파이버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RAC은 라멜리포디움, 박판족이라는 걸 만드는 데 관여하고, CDC42는 이렇게 필로포디움 사상족이라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러한 형태의 액틴 중합 형태를 만드는 데 관여해요. 그래서 RAW가 없으면 이러한 버팀 섬유, 스트레스 파이버,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파이버들이 있죠. 막 이렇게 다발로 뭉쳐가지고 형광현미경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F-액틴, 필라멘터스 액틴에 결합하는 녹색 형광물질을 찍은 것이다. NBD, 팔로이딘 이런 약물들을 많이 쓰는데요. NBD라는 것은 이제 형광물질이고 팔로이딘은 되게 버섯의 독소예요. 팔로이딘도 있고 팔로시딘도 있는데 버섯의 독소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이게 F액틴하고 결합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처리하면은 이 팔로이딘 혹은 팔로시딘이 이 F액틴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NBD의 형광을 이용하면은 이 결합한 액틴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F액틴이 있으면은 여기에 팔로이딘이라는 단백질이 결합할 때고 여기 다 NBD라는 형광물질이 결합해 있으니까 초록색 형광물질이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초록색 형광물질. 초록색 형광물질은 형광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짧은 파장을 받았을 때 짧은 파장. 초록색보다 짧은 파장이 뭐가 있을까? 파란색이 초록색보다 짧은 파장이죠. 짧은 파장을 받았을 때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고 그보다 긴 파장을 내는 것을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초록색 파장을 빛을 반사한다는 거죠. 빛을 낸다는 거죠. 그죠? 반사하는 거 아니고 내는 거니까 이거는 파란색 파장을 받아서
초록색 파장을 내는 것을 이런 걸 형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뭐 초록색이나 혹은 또 노란색 빛을 받으면 빨간색 형광을 내는 것도 있고, 자외선 빛을 받으면 뭐 파란색 형광을 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기보다 짧은,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죠. 빛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요. 자외선이 가장 에너지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짧은 파장을 받고 그거보다 약간 긴 파장의 빛을 내는 것을 형광이라고 해요. 형광. 초록색 형광, 녹색 형광 물질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녹색 형광 물질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스트레스 파이버, 버팀섬유라고 한다. 버팀섬유는 뭐에 관여한다? 세포의 이동과 수축에 관여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판족, 박판, 얇을 박자죠. 얇은 다리처럼 쭉 뻗어나간 다리다. 빨리 기어가는, 세포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기어가려면 이쪽으로 얇게 발을 뻗어나가야겠죠. 얇은 여기에 많이 이렇게 뻗어나가려면 여기 액틴 중합이 많이 일어나요. 빨리 기어가는 세포의 전방부, 이쪽 앞쪽에서 발견된다. 이쪽으로 기어가니까. 이게 뭐지? 박판족 라멜리포디움. 그리고 라멜리포디움의 형성에는 RAG이라는 Small Molecular Weight G 프로테인, G 단백질이 관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DC42는 사상적 필로포디움이라고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여기다 액틴 중합한 형태죠. 액틴이 중합해서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형태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관여한다는 거죠. RA 패밀리 GTPase는 위와 같이 RA를 갖다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GTP가 결합하면 얘는 활성화되어 있고, GDP가 결합하면 자구 있죠. 그죠? 불활성화된다. 자, GDP, 배터리가 방전된 형태를 떼어내고, 배터리가 완충된 형태인 GTP를 교환해주는 단백질을 누구라고 부르냐? Guanidylate Exchange Factor. Guanidylate. GDP나 GTP를 모두 다 통틀어서 Guanidylate라고 부르죠. Guanidylate를 교환해주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GEF가 있으면은, GEF 활성이 있으면은 GDP를 GTP로 교환해준다. 그리고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gap은 GTPase Activating 프로테인으로서 GTPase를 활성화시켜서 GTP를 GDP로 가수분해시켜서 파스페이트를 떼어버려서 이 G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키는 게 gap이에요. 그래서 GEF가 있으면 불활성화되었던 G단백질이 활성화되고, gap이 있으면 불활성화된 G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에 대한 설명에서 그만 마치고요. 두 번째의 사이토스켈레톤 세포 골격인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 중간 섬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 섬유는,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는 미세 섬유 마이크로필라멘트와 마이크로튜블의 중간 굵기 8에서 11나노미터 정도이고, 두께가 사람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약 70종 이상의 종류가 있어서 조직 특이적인 반응 양상을 보인다.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신경 조직이냐에 따라서, 뭐 상피 조직이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중간 섬유가 있는 거죠.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성분이 조직마다 다르다. 조직 특이적인 반응 양상이라 하면은 신경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등 서로 다른 조직 티슈마다 서로 독특한 중간 섬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미세 섬유, 마이크로필라멘트와 마이크로튜블, 미세 소관은 만들어졌다 분해됐다를 반복하는데,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는 걔네들에 비해서 훨씬 안정하다. 또 어떤 교과서에는 얘는 절대 분해가 되지 않고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 사실 얘도 분해되고 재합성되긴 하지만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나 마이크로튜블처럼 계속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계속 부서지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비교적 얘네 안정성이 얘네 둘에 비해서, 마이크로필라멘트하고 마이크로튜블에 비해서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가 안정성이 높다. 내가 무슨 조직일까요? 그래서 미지의 조직을 무슨 조직인가 알기 위해서 중간 섬유를 검사해서 어떻게 검사할까? 중간 섬유, 특정 중간 섬유와 결합하는 뭐 항체를 집어넣어서 이 항체에다가 여기다가 염색, 뭐 형광 물질을 붙여서 염색을 해서 이 항체가 결합하면은, 그 중간 섬유와 결합하면은 그 특정 중간 섬유가 존재하느냐, 이 조직에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이
형광 발광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염색해서 색깔이 나오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또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항체에다가 형광 물질을 붙여서 관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간섬유는 현대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의 6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룹 1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 볼게요. 아시딕 사이토케라틴 많이 들어보셨죠? 상피세포에 주로 많이 존재하는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예요. 베이직 사이토케라틴도 물론 상피세포에 존재하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 아시딕 사이토케라틴하고 베이직 사이토케라틴하고 서로 한 쌍씩 사이좋게 쌍을 이루어가지고 특정 세포에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대부분 상피세포는 사이토케라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이토케라틴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 그냥 줄여서 케라틴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룹 3, 다이멘틴,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간충 조직, 메젠카이멀 티슈,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메젠카이멀 티슈에 주로 많이 존재하는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는 비멘틴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비멘틴하고 데스민은 같은 그룹 3인데 근육세포, 민무늬 근육세포, 내장 등의 민무늬 근육세포에도 주로 존재하고, 그룹 4는 뉴로필라멘트 프로틴, 신경세포, 신경조직에 주로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룹 4는 핵라민, 누클레어 라민, 핵 구조를 볼 때 핵 구조, 이렇게 핵막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구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핵막 안쪽에 라민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가 이렇게 무기장 형태로 메쉬 형태를 만들어서 이 구조를 밑에서 떠받쳐 준다고 했죠. 그래서 저 구조가 유지되는 게 바로 뉴클레어 라민 때문이다. 모든 세포의 핵은 그룹 4에 해당하는 핵 라민, 누클레어 라민을 가지고 있고, 그룹 6는 네스틴, 신경줄기세포가 네스틴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과연 꼭 외워야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아직도 암기가 필요하니까 지겹더라도 외워두세요. 이 말이 사실 맞는 얘기죠? 문제 내기 좋다. 중간섬유도 단위체가 자발적으로 중합 반응을 통해서 조립된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이 모노머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폴리머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세소관 마이크로투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투블은 투블린 2형 이량체. 여기서 첫 번째 2는 R을 2, 그리고 두 번째 2는 2E. 2형, 헤테로, 서로 다르다. 그죠? 헤테로 다이머. 2형 이량체가 헤테로다이머죠. 헤테로다이머로 이루어진 속이 빈 튜브 형태이다. 그렇죠? 마이크로투블이다. 속이 비었어요. 투블린이라는 구형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속이 빈 튜브 형태의 구조로 지름이 25나노미터로 세포 골격 중에 가장 두껍다. 가장 두껍다. 두껍다. 이거 좀 틀린 표현이죠. 굵다라죠. 굵다. 두껍다는 책이 두껍다. 그리고 다리통이 너무 굵어서 고민이야. 그래서 굵은 거하고 두꺼운 거하고 다르죠. 영어로는 둘 다 thick이기 때문에 그죠? 약간 헷갈리는데 두껍다. 이거 뭐죠? 얇은 게 아니라 가는 거죠. 나는 팔뚝이 너무 가늘어. 나는 팔뚝이 얇았으면 좋겠어. 그건 틀린 말이죠. 그죠? 두껍다는 게 틀린 표현이에요. 굵다로 바꿀게요. 우리는 합성되자마자 2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를 형성한다.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 색깔을 다르게 그렸지만 실제로 색깔이 다른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한 사이즈예요. 약간 시퀀스가 다르죠? 그래서 알파 튜블린하고 베타 튜블린이 합성되자마자 어디서? 라이보점에서 합성되자마자 얘네들은 둘이 딱 서로 어피니티가 있어서 서로 친화도가 있어서 딱 붙어요. 우리는 아래 위로 붙은 헤테로다이머가 쭉 쌓여서 튜브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헤테로다이머가 생기고 쭉 연결되어 가지고 튜브 형태를 만들어 접히는 거죠. 쭉 연결되어 가지고 쭉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은 또 앞으로 붙고 옆으로 붙고 그래서 이런 한 형태가 되는데 말려가지고 이렇게 튜브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죠? G-액틴 얼라들은 마이크로필라멘트 기억나죠? 걔네들은 ATP와 결합하면 상호 간의 친화도가 늘어나지만
튜블린들은 GTP하고 결합해요. GTP. 액틴은 ATP, 튜블린은 GTP. GTP를 결합하고 있는 헤테로다이머는 다른 헤테로다이머와 친화도가 높아 서로 결합하려 하고, 반면 GDP를 결합하고 있는 헤테로다이머는 상호 친화도가 낮다. 액틴도 마찬가지였죠. ATP를 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서로 결합하려고 했고, ADP를 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서로 결합하려는 어피니티가, 친화도가 떨어지죠. 그죠? 똑같아요. 이것도 GTP를 결합하고 있으면 헤테로다이머끼리 결합하고 싶어하고, GDP를 결합한 애들은 별로 결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GTP 결합한 애들은 서로 하트 뿅뿅 서로 결합하고 싶어서 쭉 붙어 있고요. GDP를 결합한 애들은 그 썰렁한 표정, 빨리 떨어져 나오고 싶다. G액틴의 경우 단량체끼리 결합 친화도에 ATP 또는 ADP 결합 여부가 관여하지만, 튜블린의 경우 튜블린 헤테로다이머끼리의 결합에 GTP 혹은 GDP 결합 여부가 관여한다. 튜블린 E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가 결합하여 프로토필라멘트, 쭉 이렇게 연결된 거를 프로토필라멘트라고 불러요. 연결되고 이루는데, 이때 한쪽 끝에는 항상 베타 튜블린, 반대쪽에는 항상 알파 튜블린이 위치하게 된다. 그렇겠죠? 이게 항상 두 개가 몰려다니니까, 두 개가 쪼개지는 일은 없으니까, 이 헤테로다이머가 쪼개지는 일은 없으니까 항상 한쪽 끝이 알파면 한쪽 끝은 베타다. 그래서 프로토필라멘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튜블린을 형성하는데, 이 베타 튜블린이 노출된 쪽을, 아까 제가 옅은 색으로 그린 게 베타 튜블린이죠. 실제로는 색깔은 다르지 않다고 해서 단백질 색깔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이쪽은 플러스 말단, 그리고 알파 튜블린이 주로 있는 쪽이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부른다. 프로토필라멘트가 옆으로 쭉 연결되어 평면이 된 후 둥그렇게 말려가지고 튜브 모양이 된다. 튜브 모양으로 말리는데 13개의 프로토필라멘트가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프로토필라멘트가 쭉 연결되어가지고 단면 자르면 13개의 튜블린이 보인다. 이거 아니죠? 자, 미세소관 조립 속도는 뭐예요? 비례한다는 거죠. 튜블린 E형 일양체에 이렇게 브래킷을 하면 농도와 비례한다. 그렇죠? 당연히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은 농도가 높죠. 농도가 높은 쪽은 이 속도가 농도가 낮은 쪽보다 빠르겠죠. 얘네들이 서로 농도가 높아야지 서로 부딪히면서 만날 확률이 높으니까 조립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잠깐, 이 브라켓의 의미는 튜블린 E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다. 일단 만날 확률이 높아져야지 결합한다. 미세소관의 튜블린 마이크로 튜블의 동적 불안정성,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세소관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튜블린 E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는 끊임없이 마이크로 튜블에 결합됐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서 미세소관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으면 계속 반복돼서 합성되었다가 부서졌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미세소관의 인스테빌리티,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 동적 불안정성이라고 한다. 세포 안의 골격 3종 중에서 미세소관과 미세섬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섬유에 비해서 불안정하고 계속 중합분해를 반복한다. 미세섬유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필라멘트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분해가 일어나고, 화살표가 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많죠. 분해되는 게 많고, 물론 중합도 일어나긴 일어나요. 화살표가 작죠. 반면에 플러스 말단에서는 주로 중합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도 분해가 조금은 일어나요. 앞에서 배운 대로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세소관 자체에 내재된 극성, 폴라리티가 존재한다. 극성이 존재해요. 한쪽은 마이너스 엔드, 한쪽은 플러스 엔드. 그래서 에펙팅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엔드에서는 주로 중합, 마이너스 엔드에서는 주로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Critical Concentration, 임계 농도란 무엇이냐? 자,
마이크로튜블이 중합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이크로튜블을 이루는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이 중합 속도하고 비례하다고 그랬죠? 조립 속도가 증가하려면은 튜블린 2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농도가 어느 이상으로 높으면은 중합이 잘 일어날 테고, 농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중합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분해가 일어나겠죠. 마이너스 엔드에서. 물론 플러스 엔드에서도 분해가 일어나지만.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은 주로 중합이 일어나고,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밸런스가 분해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데, 이 임계 농도,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은 뭐냐면은 중합 속도와 분해 속도가 같을 때의 튜블린 2형 일양체의 농도가 중합 속도하고 분해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중합하고 분해가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합이나 분해가 알짜로는, 네트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의 누구의 농도?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를 우리가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한다.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란 미세소 간의 중합 속도와 분해 속도가 정확히 일치할 때의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를 의미한다. 즉,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에서는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길이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왜? 중합 속도와 분해 속도가 같으니까. 잘 이해 못하고 있죠? 아직도 100%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마이크로튜블의 마이너스 엔드와 플러스 엔드의 임계 농도는 서로 다르다. 제가 어떻게 그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말단의 임계 농도는 플러스 말단의 임계 농도보다 높다. 앞장에 똑똑한 초등학생이 질문했듯이 마이크로튜블의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은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는 게 실제로 걔네들이 튜블린이 결합한 형태도 다르지만,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의 environment, 환경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GDP를 결합하느냐 여부도 또 거기에 관여해요. 구조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화학적 성질도 다르다. 임계 농도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일정 튜블린 2형 일양체 농도에서, 헤테로다이머의 농도에서 플러스 말단에서는 중합에 의한 미세소관 길이 신장,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에 의한 미세소관 길이 감소가 올 수 있다. 왜? 마이너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 플러스 말단보다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마이너스 말단의 임계 농도는 11 마이크로몰라, 플러스 말단의 임계 농도는 7 마이크로몰라. 농도죠, 농도. 당연히 마이너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 플러스 말단보다 높겠죠. 왜? 마이너스 말단은 11 마이크로몰라 이상 돼야지만 중합이 일어나고, 11 마이크로몰라 이하에서는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플러스 말단은 7 마이크로몰라 정도만 돼도 중합이 일어나고, 7 마이크로몰라 이하일 경우에는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말단이 전체적으로 보면 얘보다 중합이 더 잘 일어난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말단이 플러스 말단보다 전반적으로 분해가 더 잘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임계 농도,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 플러스 엔드와 마이너스 엔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이 마이너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은 11 마이크로몰라, 플러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은 7 마이크로몰라. 이건 주어진 값이고 각각의 조건이에요. 15 마이크로몰라,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15 마이크로몰라면 둘 다 마이너스 말단도 플러스 말단도 둘 다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높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중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말단, 플러스 말단 둘 다 길이가 늘어나겠죠, 양쪽 다. 반면에 9 마이크로몰라면 어떨까? 플러스 말단의 임계 농도보다 높고, 그러니까 플러스 말단은 늘어나고, 반면에 마이너스 말단은 임계 농도보다 낮으니까 여기서는 중합이 일어나서 없어지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5 마이크로몰라, 양쪽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다 낮은 경우는 마이너스 말단도 분해되고 플러스 말단도 분해됐다. 예를 들어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9 마이크로몰라라고 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낮고 플러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말단에서는 길이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에 의해서 길이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마이너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낮고 플러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높을 때에는 여기서는 분해, 마이너스 말단에서 분해, 플러스 말단에서는 합성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하겠죠. 길이는 변화되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러닝머신,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트레드밀링이라고 한다. 또 물어보죠. 교수님, 그러면 GTP를 결합한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와 GDP를 결합한 튜블린 헤테로다이머는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GTP를 결합한 쪽에서는 주로 합성이 일어나고 GDP를 결합한 쪽에서는 주로 분해가 일어날까? 얘가 궁금한 거죠. 그죠?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책들을 찾아봐도 그냥 GTP를 결합한 이형 일형체는 서로 간의 어피니티가 좋아서 서로 간의 친화도가 좋아서 폴리머라이제이션, 중합을 잘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 책에서는 그 정도밖에 설명을 하지 않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자, 플러스 말단은 주로 중합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GTP를 차고 있는 튜블린 이형 일형체가 많이 발견된다. 그런 부위를 GTP 캡이라고 부른다. 캡, 모자처럼 이 마이크로 튜블의 플러스 엔드에는 여기 GTP를 차고 있는 애들이 여기 특별히 많이 분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한쪽 끝에만 GTP 차고 있는 헤테로다이머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그 부위를 GTP 캡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GTP는 우리 배터리를 핸드폰 배터리도 가만 놔두면 방전되죠. 써도 방전되지만 가만 놔둬도 방전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오랫동안 맡겨놔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되게 배터리를 갖다가 분해해서 전원을 끈다든가 그래도 또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GTP는 GDP로 자연스럽게 가수분해되어서 이 중심부에는 GDP를 차고 있는 헤테로다이머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GTP를 결합한 이형 일형체는 서로 간의 어피니티가 좋기 때문에 딱딱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직선 형태의 프로토필라멘트를 만드는데 GDP를 결합한 헤테로다이머는 이렇게 약간 휜 형태의 프로토필라멘트를 만든다. 윗그림처럼 GTP를 결합하고 있는 튜블린 헤테로다이머 프로토필라멘트와 GDP를 결합하고 있는 튜블린 헤테로다이머가 안정적으로 취하는 형태가 서로 달라. 그래서 마이크로 튜블의 말단에 GDP를 결합하고 있는 튜블린 이형 일형체가 노출되면 이런 형태가 되어 분해가 촉진되고 아무래도 너덜너덜하니까 분해가 좀 잘 되겠죠. 자기들끼리 딱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반면에 GTP를 결합하고 있는 튜블린 이형 일형체가 노출되면 이런 식으로 딱 붙어서 튜브 형태로 계속 남아있어서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세소관에 아까 얘기했지만 GTP 캡이란 무엇일까? GTP 캡이라는 것은 미세소관의 말단 부위에 GTP를 결합하고 있는 튜블린 일형체가 모자처럼 존재한다는 게 튜블린 일형체 위에 여기 또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한쪽 끝에 특별히 여기 GTP를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미세소관의 분해를 막는 구조를 우리가 GTP 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GTP 캡, 특별한 모자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겉보기엔 똑같은데 GTP 캡 부위를 봤더니 GTP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 여기는 GDP가 많은데 여기는 GTP가 많더라. 그래서 이 부위를 GTP 캡이라고 한다. 모자 같은 특별한 구조는 아니고 미세소관의 말단에 GTP를 결합한 튜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많이 존재할 경우 이들이 미세소관의 분해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제? 자, 시험관 밖에서 즉 세포 밖에서 인비트로에서 하는 실험에서는 튜블린 이형 일형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관 안에다가 튜블린 헤테로다이머만 섞어놔서 지들끼리 막 결합해서 마이크로 튜블이 만들어져요. 프로토필라멘트 그리고 프로토필라멘트가 쭉 연결돼서 둥그렇게 말리면서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브를 형성하지만 세포 안에서는 인비트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미세소관 형성이 MTOC 마이크로 튜블 오르가나이징 센터에서 일어난다. 즉 미세소관의 마이너스 말단이 마이크로 튜블 오르가나이징 센터 MTOC에서 여기서 마이크로 튜블이 만들어진다. 여기는 마이너스 말단, 여기는 플러스 말단. 자, 그래서 마이크로 튜블 오르가나이징 센터는 뭐냐? 아까 위에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게 뭐죠? 중심립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뻗어져 나오는 중심립, 센트리올이라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마이크로튜블 오르가나이징 센터, MTOCA 본질은 실제적으로 뭐냐? 센트로좀, 중심립이다. 중심립은 센트로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센트리올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중심체는 아래 그림처럼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중심립, 중심립, 센트리올, 중심립, 센트로 두 개가 있으면 센트로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상호간에 운동에서 쓰이고 있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센트리올 이렇게 생겼는데 센트리올 이게 두 개가 90도의 각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투블린 트리플렛, 알파 투블린, 베타 투블린, 델타 투블린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정도 여기 보시면 미세소관이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중심체 기질 요 핑크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감마 튜블린이라는 또 다른 튜블린이 있다. 튜블린은 알파, 베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튜블린 등이 있다. 이 단면의 구조, 이 센트리올의 단면의 구조는 앞으로 배우게 될 편모, 플라젤라와 선모, 실리아의 단면 구조와 유사하다. 그리고 미세소관 결합 단백질 볼게요. 마이크로필라멘트도 주변에 많은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마이크로필라멘트의 합성이나 혹은 분해 같은 것들을 도와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튜블에도 역시 주변에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해서 마이크로튜블린 헤테로다이머들의 결합 혹은 분해를 도와줘요. 자, 신경세포 볼게요. 여기 마이크로튜블 다발이 쭉 뻗어져 나가서 이렇게 축색 돌기, 엑손이 쭉 뻗어 나가죠. 신경세포의 엑손, 축색 돌기를 저렇게 쭉 길게 쭉 뽑으려면은 분명히 세포 골격의 도움을 받겠네요. 그렇죠. 축색 돌기에는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의 번들이 들어있는 번들. 이 번들 서로 묶으려면은 꽃다발을 묶으려도 이렇게 뭔가를 묶어줘야 되죠. 다발을 안정화시키는 타우, 그리스 레터, T에 해당하는 타우라는 미세소관 결합 단백질,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 중에 하나인 타우가 존재한다. 타우는 왜 유명하죠? 우리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신경세포에서 타우가 많이 연구가 되었죠. 그죠? 타우는 원래는 미세소관에 결합해서 미세소관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그죠? 미세소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 타우가 미세소관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결합해가지고 미세소관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잘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이 타우에 이렇게 하이퍼포스포릴레이션, 인산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타우가 기능이 이상해지고 타우 인산화가 늘어나면은 헝클어진 형태의 뉴로피블리아리 탱글을 만들어 미세소관이 부서져서 병든 신경세포가 된다. 타우가 떨어져 나가서 지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떡이 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로튜블이 불안정화돼서 마이크로튜블이 분해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튜블이 제대로 분해되니까 이 신경세포의 엑손이, 여기 건강한 마이크로튜블이 이 안에 있어야지 엑손이 쭉쭉 뻗어나갈 텐데 엑손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겠죠. 왜? 마이크로튜블이 불안정해서 뚝뚝 끊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신경세포에서 많이 발견되어서 타우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이러한 알츠하이머 디지즈랑 연관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우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잘 제어하면은 우리가 인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인 치매 문제,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약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렇게 챌린지가 쉽게 극복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죠. 하나의 분자만이 이 디지즈를 갖다가 모두 관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흔히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단백질, 또 많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겠죠. 마이너스 말단, 플러스 말단, 마이크로튜블의 마이너스 말단, 플러스 말단을 주로 결합하는 단백질들이에요. 내 이름은 클립 170이 170 플러스 말단에 결합해서 플러스 말단에서 일어나는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분해를 막아서 마이크로튜블을 안정화시킨다. 액틴 필라멘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도 역시 플러스 말단에 결합하는 단백질들이다.
자, 카타닌이라는 단백질은 가위처럼 제가 그렸죠. 모양이 가위처럼 생겼다는 것은 아니고 마이크로튜블 중간을 뚝 잘라서 마이크로튜블의 분해를 가속화한다. 스파스틴이라는 단백질도 역시 마이크로튜블을 자른다. 또 스타트민이라는 단백질은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와 결합해서 마이크로튜블에도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사이몰라이진 베라포. 튜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미세소관에 중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플라스말단을 결합해서 튜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분해를 촉진하는 케테스트로핀 등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들이 존재한다. 자, 모터 단백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